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든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 중에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가 몇 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만들 때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컴파일하면 그 컴파일러는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확장자가 클래스인 파일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판매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은 네이버 사전에서 자동 판매기라고 하는 용어를 이용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동 판매기는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상품을 자동적으로 파는 장치, 이걸 우리 자동 판매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전이나 지폐를 넣고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면 구입하려고 하는 물품이 나오게 되어 있으며 주로 승차권, 음료, 담배 따위의 판매에 쓰인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동 판매기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 판매기가 무엇을 판매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격대의 물건을 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는 자동 판매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자동 판매기의 크기, 모양, 색깔 그리고 각 자동 판매기가 판매하고 있는 물품은 모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자동 판매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무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왜 여러분은 자동 판매기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녀석과 모형이 완전히 다른 이 녀석도 우리는 자동 판매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자동 판매기이고요. 이 녀석도 자동 판매기입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각각 모양과 색깔과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자동 판매기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은 앞서 소개했던 자동 판매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는 자동 판매기라 하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 장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판매를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데 동전이나 지폐, 최근에는 신용카드도 이용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것을 이용해서 물품을 선택하면 그 물품이 나오는 것들을 자동 판매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 판매기의 정의에 따라 얘들을 우리는 자동 판매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네이버 사전에서 자동차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를 장치하여, 원동기라 하면 엔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으로 바퀴를 굴려서 철길이나 사전에 가설된 선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땅 위로 움직이도록 만든 차, 이것을 우리는 자동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정의에 따라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모양과 크기와
뭐 여러 가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얘를 우리는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녀석은 자동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죠? 색깔과 모양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4개는 우리가 자동차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녀석을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4가지는 앞서 우리가 정의했던 원동기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바퀴를 굴려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원동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 바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을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의 정의에 의하면 철길이나 사전에 가설되어진 선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것을 자동차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뭔가요? 사전에 설치되어 있는 철로를 대상으로 철로 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어떤 개념에 대한 것, 어떤 것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 정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조금 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 앞서 우리는 자동 판매기, 자동차와 같은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어떤 것에는 뭐 자동 판매기, 자동차, 기타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어쨌든 이 어떤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는 무엇을 중심으로 되고 있느냐면 바로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 판매기가 뭐냐라고 정의된 거 보면 여기 보면 상품을 자동적으로 판매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뭐냐라고 했더니 자동차는 여기 보면 원동기를 이용해서 땅 위를 이동시키고 있는 걸 우리 자동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할 때 주로 그 어떤 것이 제공해주는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기능과 더불어 그 기능을 위한 필요한 데이터가 있죠.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 상태 데이터 또는 그냥 데이터라고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정의할 때 사용되어진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것을 정의하는 건 그 어떤 것이 제공해주는 기능과 그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써놓은 게 바로 이 어떤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하죠. 자, 애매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동 판매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 판매기는 기능적으로는 뭔가요? 상품을 자동으로 판매합니다. 그런데 상품을 자동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에 해당되는 것을 지불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커피 자동 판매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동전 100원을 넣을 때 200원을 넣을 때마다 여러분 넣었던 그 금액이 표시가 되어지죠. 그게 뭔가요? 바로 상태 데이터입니다. 즉 현재 고객이 얼만큼의 동전이나 또는 뭐 지폐를 넣었는지를 계속 그렇죠?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전을 100원을 넣을 때마다 그 넣었던 금액이 계속 증가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금액과 같거나 많아지면 판매가 가능한 상품에 이렇게 불이 켜지는 등 표시가 되어지죠. 그게 뭐예요? 기능을 수행하되 그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도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지불했던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능 중심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능을 실제로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도 함께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은행 계좌 있죠?
자, 은행 계좌가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행 계좌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제공할 건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행 계좌를 생각하면 어떤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는 저금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저금을 우리가 일정 금액을 저금하면 저금할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출금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금해 놓은 금액이 있을 거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은행 계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능이 뭔가요? 현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행 계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적 기능입니다. 저금할 수 있는 기능, 출금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현재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기능이 있겠고요.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데이터가 있죠. 뭐죠? 바로 잔고입니다. 예금액입니다. 그 잔고. 그렇죠? 자, 처음 은행 계좌에는 0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0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00원을 인출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반면에 0원이라면 저금하는 금액에 따라 그 잔고가 증가되어질 겁니다. 결국 이 은행 계좌라고 하는 요 녀석을 정의할 때 요 녀석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 저금하는 기능, 출금하는 기능, 그리고 잔액을 확인하는 기능, 그리고 이 기능과 더불어 이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앞서 이야기했던 잔고 데이터겠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은행 계좌를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을 정의했습니다. 자동차는 이러한 기능을 가져야 해. 자동 판매기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와 같이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그 정의에 따라 만들어진 게 있죠. 요겁니다. 요건 뭐예요? 자동차라고 하는 정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얘도 자동차라고 하는 앞서 우리가 했던 정의에 따라 만들어진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색깔도 다르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목적도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두 녀석을 자동차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이 녀석은 자동차라고 하진 않죠. 왜죠? 이 녀석은 앞서 정의했던 자동차라고 하는 정의에 따르면 이 녀석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렇죠? 반면 얘는 뭐예요? 얘는 자동차 맞습니다. 왜죠? 앞서 우리가 정의했던 자동차라고 하는 정의에 따라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얘들은 뭔가요? 바로 자동 판매기입니다. 그렇죠? 이 자동 판매기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동 판매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에 따라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실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죠. 자,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 이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했고 그 정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을 실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자동차를 정의했습니다. 그 정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은 자동차에 대한 실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실제로 만들어진 것, 실체를 여러분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앞서
그 자동 판매기와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찾았고 그 정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실체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뭔가도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의를 찾아서 여러분 슬라이드 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정의한 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실체들을 한번 이미지를 찾아봅니다. 물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은행 계좌와 같은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번 두 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썼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그 정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 실체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의한다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것을 정의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실체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리포트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학습하는 중간에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하면 앞서 우리는 뭐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그 정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 그걸 우리 실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게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실체를 했죠. 찾았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자동 판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판매기라는 그 정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 있었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자동 판매기 정의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서 정의를 따르는 실체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들 우리 앞으로 한번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 실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용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어떤 것에 대한 정의라고 한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서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의가 뭐냐면 바로 자동차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는 어떤 것에 대한 정의라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이 어떤 것에 대한 정의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결국 기능과 그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자동 판매기를 한번 볼게요. 자동 판매기에 대한 정의, 즉 자동 판매기 클래스는 이 자동 판매기가 제공해 주어야 되는 기능을 서술하고 있죠. 그렇죠? 요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객이 지불했던 금액, 그 다음에 실제 그 자동 판매기 안에 있는 물품의 개수, 그리고 각 물품의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자동 판매기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정의해 놓은 게 바로 자동 판매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정의죠. 클래스를 정의했으면 그 정의되어진 클래스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었죠. 앞서 우리는 실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동 판매기 클래스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 자동 판매기 클래스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 실체라고 이야기했죠.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바로 객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객체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object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로는 instance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object, instance, 그리고 객체, 이 세 가지 용어는 우리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얘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앞서 정의했던 자동 판매기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정의했던 그 정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실체들, 얘들을 우리가 바로 객체, object, insta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자바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어 줍니다. 물론 클래스 그리고 객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뒤쪽 5장과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클래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것을 정의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정의를 위해서는 기능과 그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구나, 정의하는 거구나, 요게 클래스. 그리고 정의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실체들, 얘들을 우리 오브젝트, 객체,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당분간은 객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아마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클래스에 대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자바에서 그러면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클래스를 정의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바에서는 어떻게 어떤 것을 정의하는가를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어떤 것을 정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정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자, 클래스를 정의할 때 당연히 이 클래스 정의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때 자바 소스 파일 한 개에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클래스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바 소스 파일 한 개는 한 개의 클래스에 대한 정의만 들어가 있고요.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클래스의 이름과 파일 이름이 동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클래스의 이름과 파일 이름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가 헬로 월드라고 할게요.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파일의 이름은 헬로 월드 .java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소스 코드에는, 한 개의 소스 파일에는 한 개의 클래스가 정의되어지는데 그때 이 소스 파일의 이름과 클래스 이름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 파일, 소스 코드를 우리가 컴파일하면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확장자가 뭐죠? 클래스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습니다. 물론 파일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 요건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자바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자료가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VS 코드를 실행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VS 코드에서 파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새 파일. 자, 우리는 앞서 우리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았죠.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점수를 위한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코어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장할 거냐? 파일 이름은 스코어이고요. 확장자는 자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해볼게요. 퍼블릭 클래스 스코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자, 지금 우리가 정의한 이게 뭐냐면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한 겁니다. 그쵸? 자, 우리 한 개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저장을 하고요. 저장은 파일에 여기 저장 또는 컨트롤 S입니다. 자,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앞서 우리가 그 자동 판매기 이야기했죠. 그 자동 판매기를 위한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장자는 자바. 자, 이렇게. 그럼 퍼블릭 클래스 vending machine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우리 스코어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코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과 클래스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 이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퍼블릭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퍼블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한 방법은 이렇게 해서 실행, 디버깅 없이 실행 또는 컨트롤 펑션 키 5번을 누르면 되죠. 자, 완전한 클래스를 정했고요. 우리가 정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다시 할게요. 자바C 자바. 자, 이렇게 실행했을 때 여기 보니까 뭔가 오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이게 여기에 있는 이 스코어라고 하는 건 완전한 클래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클래스를 가지고 실행을 해보니까 뭔가 오류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error, 오류가 있다는 표시네요. main method not found in class scor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score라고 하는 클래스에 main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ain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네요. 이 main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이죠. 바로 여러분이 C 언어를 배울 때 나왔던 그 main이라는 함수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경우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정의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public
클래스, 요거는 클래스 이름. 그 다음 중괄호 열고요. 중괄호 닫고. 그리고 이 중괄호 사이에 뭘 할 거냐면 이 경우 헬로 월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을 위한 상태 데이터들을 여기에 정의를 해줄 겁니다. 물론 아직 우리 안 할 거예요. 자, 어쨌든 됐고요. 자, 어쨌든 앞서 우리 본 것처럼 이 경우에는 헬로 월드였지만 앞서 우리가 한 건 스코어였죠. 그래서 정의할 때 자바 소스 파일이 이루면 클래스 이름 점 확장자는 자바였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나면 클래스 이름 점 클래스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실행할 때는 이 클래스 이름만 가지고 실행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실행을 해보니까 오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메인 메소드나 파운드 in 클래스 스코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메인 메소드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메인 메소드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일종의 실행을 위한 진입 지점입니다. 여기에 진입 메소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일단은 메소드라는 용어를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냥 우린 진입 지점이라고만 표현할게요. 진입 지점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형태를 보면 여러분이 C 언어를 공부할 때 나온 함수랑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입 지점에 해당되는 이 녀석은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public, static, void. void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 C 언어 배울 때 나왔던 거죠. 그렇죠? 이 void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반환 값이 없는 함수를 표현할 때 void라고 하는 걸 썼죠. 자바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void 다음에 main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C 언어에서는 main 함수라고 표현했고요. 자바에서는 main method라고 표현할 겁니다. main method. 자, 됐죠? 됐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다음 이 main이라는 메소드의 몸체에 해당되는 body에 해당되어지는 게 바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요 사이가 메인 메소드의 body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 이름, main이라고 하는 녀석 이름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나오는데, 요 괄호는 요걸 씁니다. 일단 됐죠? 그래서 요 형식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public void 스태틱이 빠졌네요. main 대문자 S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장하고요.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우리는 앞서 나왔던 건 뭐죠? 오류 메시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류 메시지가 없습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실행이 진입 지점에 해당되는 이 main이라고 한 녀석이 호출되어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main이라고 한 이 녀석에게 실행할 내용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메인 메소드 안에 main이라는 녀석 안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쿼테이션 마크는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했죠. 이렇게 쓰고요. 가장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저장하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실행된 결과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앞서 우리 했던 것처럼 실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클래스 정의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형태입니다. 물론 요 클래스 이름은 요 녀석은 클래스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의하고자 하는 클래스에 따라 이 이름이 달라지겠죠. 우리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클래스도 만들었고요. 조금 전에는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도 만들었고요. 그쵸? 이처럼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 이름이 여기 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본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메인이라고 하는 실행을 위한 진입 지점에 해당되는 이 메인이라는 메소드 안에 메소드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긴 하죠. 그렇죠? 어쨌든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 실제로 화면에 출력해 줄 수 있는 이 문장을 넣고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요거 한번 만들어 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름과 학번을 출력하는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니다. 이때 여러분이 정의해야 하는 클래스의 이름은 identified name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이름은 여러분이 다른 이름으로 정의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identified name이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자바에서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는 걸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identified name과 identified 요건 완전히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죠?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렇죠? 자, 요거 일단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물론 요거는 여러분이 따로 제출해야 되는 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정수값 10과 3을 이용해서 덧셈한 결과, 뺄셈한 결과, 곱셈한 결과, 그리고 나누셈한 결과, 또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봅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덧셈한 결과는 뭐가 나와야 되겠죠? 13이 출력되면 되겠고요. 뺄셈한 건 7이 출력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셈한 건 얼마가 출력되죠? 30이 출력되면 되겠습니다. 나누셈하면 얼마가 출력될까요? 3.333 이렇게 출력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0을 3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는 얼마가 나오죠? 1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10과 3을 대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 그리고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봅니다. 이때 여러분이 정의하는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이 나름 정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umeric operation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 numeric opera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습니다. 파일, 새 파일. 이렇게. 자, 저장할 때 뒤에 자바라고 하는 거 붙이고요. 파일 생성. public class numeric
operation.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앞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실행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이렇게. 자, 그러면 10과 3을 더한 것, 뺄셈한 것, 곱셈한 것 등등 계산 결과를 출력해야 되니까 그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system.out. 자, 여기서 여기에 앞서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출력해야 될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도록 합니다. 덧셈하는 것, 덧셈한 결과를 출력해야겠죠?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이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클래스와 그리고 객체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 개념들은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꼭 반드시 이 개념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